자, 여러분들 그 잘 아시죠? 6월 17일 21번째 이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을 해놨습니다. 사실 내놨는데 긍정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 방법만 택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도 못 사고 다 망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세금으로 다 이 부동산 이걸 정책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냐, 세금 거두자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경영학 박사이며 부동산학 박사인 이인하 박사님 모시고요. 이분 또 도은건축 대표 건축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생활 경제에 대해서 잘 하지 않습니까? 자, 이인하 박사의 생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처음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참 좋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특히 잘하시고, 또 뭐 제가 앞에서 박사 2개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해박하시다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댓글을 달아서 그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한데, 제목을 이렇게 부동산 쪼여도 네. 살아날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해박하신 우리 그 이인하 박사님한테 오늘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난 6월 17일 부동산 정책이 아까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21번째 그 정책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부동산 정책을 이제 하는 목적이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이제 더 잘 보호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결과가 이어졌느냐. 지금 벌써 21번째라는 것은 20번 정도 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네. 예, 물론 뭐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책이 나오는 거고, 네, 예.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문제다 문제. 첫 번째가 수도권 전반에 확대된 규제 지역. 네. 풍선 효과로 결국은 또 퇴로가 열려버렸네요. 네. 저는 이게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저는 이게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이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더 희귀해지고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강남 이 종부세가 9억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강북의 집값이 거의 지금 9억에 육박해 온다, 뭐 이런 소리, 이런 말씀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서울의 중위 가격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예. 8억에서 9억 사이입니다. 예. 얼마 전에 6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벌써 뭐 2억 4, 5천이 오른 상태예요. 중위 가격이 이제 가운데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야 어떻게 서민들이 버티겠습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 지역 풍선 효과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천하고 경기 지역을 막아봐야 결국 거기에 경기 지역에서 벗어나는 김포라든지 대전 지역을 주택거래 지역으로 해봐야 결국 그 옆에 있는 천안으로 이게 간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풍선 효과는 결국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를 볼 수 있는데요. 예. 풍선 효과하고 다시 들어오는 일명 뭐 빨대 효과 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그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서울을 누르니까 경기가 떴고, 또 경기 중에서 또 이번에 또 규제를 하니까 뭐 김포, 파주, 뭐 천안 막 이제 다시 또 막 뜨잖아요. 그런데 그 돈들이 자, 서울도 누르고 수도권도 누르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기엔 돈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다시 서울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걸 빨대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네. 갭 투자, 투기 소요 차단, 이게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실수요자 주택 마련의 꿈은 투기인가? 이 갭 투자라는 게 뭐 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전세 끼고 그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약간 회의가 있어요. 예. 이 갭 투자의 범위, 예. 그리고
실수요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서 또 하나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사는 형태. 예, 그런 형태까지도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2주택을,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1주택 갖고 있다가 이걸 좀 팔고 이거 가야지. 대신에 그 사이의 갭을 어느 정도 채워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뭐 몇 년 뒤에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거를 갭 투자이기 때문에 투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다 이거는 투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제 갭 투자를 보니까요. 그 옛날에 우리들을 축제 사자하고 뭐 한 채 한 채 모으고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저희 투기꾼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되니 참 예. 살라고 노력했는데. 네, 그렇죠. 예. 자, 문제다. 두 번째는 갭 투자 투기 수요 차단 될까? 정말일까? 이게 해소될까 얘기고, 세 번째 문제. 재건축은 미운 오리 새끼, 재개발은 친자식, 재건축은 어부자식. 이거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요번에 규제한 걸 보면은 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예. 투기과열지구에 예. 그 아파트 3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뭐 다가구, 단독주택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했고요. 근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에서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허물고 지었을 때 이제 이걸 재건축이라고 하고 네. 재개발은 동네에 많은 다세대나 뭐 그런 가구들이 있을 때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재개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보면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재건축은 미운 우리 새끼. 왜냐하면 나중에는 어차피 백조가 될 수 있지만 예. 현재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재개발은 내 품 안에 친자식이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두 개가 비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뺀 나머지 그 뭐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주택들보다는 가격이 훨씬 비싼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생활 기반 시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부유한 층들이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이 되고 하니까 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개발로 다시 이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너무 그러니까 단시한적으로 예, 예. 본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뉴스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한 20년 동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만약에 법이 통과돼서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234가구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현금 청산이니까 그러면 현금 청산은 당하기 싫죠. 그 이익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예, 보유하고 있는 기간도 있는데 네. 그러면 현금 청산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결국 전월세 가격 싸니까 나가시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임대기간 끝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아니, 당연한 논리로 개인 예. 가정 가계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노후에 자식 손 안 벌리고 요즘 뭐 자식들이 또 도와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기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다 그런 거고. 근데 그 자체가 안 되게 자꾸 법으로 좀 막아버리니까. 아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 정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개발도 또 쉽게 안 해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그 주택 그 단지가 그냥 지나고 가고 그냥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주택 정책이 뭔가 좀 장기간의 어떤 그 플랜을 놓고 좀 하면서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 또 문제다 문제. 요번 6.17 부동산 대책 문제다. 법인대 사업자들 이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법인인데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기업들이 제조업엔 투자를 안 하고 대부분 그 돈 생기면 뭐 부동산 사서 굴리고 뭐 이런 얘기니까 심정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기업에 결국은 법인대 사업자들 과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 맞습니다. 네. 세금 많이 거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다주택자들을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주거라는 개념이 사람의 인간 기본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거라는 개념을 굉장히 살려야 되고 정부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장 경제 체제이다 보니 네. 이게 이익을 쫓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다주택자를 이제 억누르고 그 다음에는 임대 사업을 막 하라고 활성화시키고 나서 개인 임대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줬어요. 네, 요즘 그러니까, 심하죠. 6월 말까지. 네. 네, 그리고 다 폭삭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은 같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이 개인 임대사업자들을 규제를 할 때 법인은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결국 법인에서는 종부세 부과를 할 때도 기본적인 비과세를 네. 그 6억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다 합산되고 그다음에 개인 임대주택자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단 뭐 2018년 그 9.17 그 이후로 9.13 이후로 그게 중과가 되고 하는 조건들이 생겼는데 그때도 법인은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되면 법인에서 내가 이익을 보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와 중과세를 중부세를 피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너무나 극심하게 이 이익을 쫓아가는 거는 나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뭐 1주택, 1가구 2주택, 뭐 많아야 3주택 이런 정도죠. 근데 뭐 3주택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 사서 임대를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주택 공급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뭐 경제활동이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6억까지 그 비과세를 하다 보니 이제 나쁜 케이스가 있었죠. 왜냐면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고 9억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법인으로 해서 법인 하나에서 6억 또 하나의 법인을 세워서 또 6억 이렇게 되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아니 이렇게 해서 법인 사업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 임대사 사업자도 다 제재를 하니까 늘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법인을 세금을 내라. 근데 세금을 내는데 이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내년 법이 통과되면 이제 내년 부과분부터 되는데 그러면 당장에 올해 말까지 팔거나 아니면 뭐 내년 5월 31일까지 팔거나 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이제 엄청나게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이 이렇게 정부가 약속한 것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지는 뭐 내가 피해갈 방법을 생각을 해서 여기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법인 팔아야 돼요. 법인이 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한 5% 정도가 법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팔면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은 좀 흔들릴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죠. 물론 저도 흔들릴 거로 봅니다. 이게 전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팔 때 어떤 것부터 팔겠어요? 가치 없는 것부터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덜한 거. 네, 그 조정 대상 구역에도 속하지 못한 비조정 대상 구역에 있는 그 대다수의
만약에 그쪽에 법인 사업자에서 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주택들은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법이 통과가 과연 될 수 있을지도 물론 이제 현재 여당이 다수를 압도적으로 다수를 합니다. 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법사위원장도 그렇고요. 아니,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뭐 저희 일반 그 민초들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을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쨌든 지금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라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 경제적인 기둥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네, 맞습니다. 예, 무너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여력이 없고 해봤자 나중에 다 세금으로 다 뜯기고 아니면 규제로 다 어떤 나중에 지금은 이런 얘기 모아주면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게 경제 활동을 조장을 해서 개인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경제 활동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정책으로만 모든 걸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세금만 부과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면은 결국은 뭐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 받아먹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할까요? 하여튼 뭐 자, 네. 이건 얘기했고, 자, 지금까지 이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 큰 걸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뭐 문제점보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이인하 박사님의 해법입니다. 예.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보다 또 더 많은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제 짧은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문제인 무주택자, 그래서 가점 높은 무주택자. 물론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분양 신청을 해왔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점 높은 무주택자의 경우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분양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일명 분양 당첨이 되면 로또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만 이게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에 있는 지역에 이게 뭐 지금 규제 지역이다. 이걸 떠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규제 지역이 훨씬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진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적극 활용하자. 근데 네. 규제 지역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 다 욕심은 나지만 네. 그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현금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분양만 받았자면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 전매는 좀 힘들고요, 이제. 아니,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대출도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할 때는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대출이 돼요. 네. 분양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예. 그래서 분양 신청은 정말 내가 되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이네요. 네. 우리 딸한테 빨리 권해줘야지. 징징 울지 말고 여기 네. 분양 신청 적극해라.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이게 투기 과열지구에 3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자, 투기 과열지구래도 아파트가 아니면 되겠구나. 예, 아파트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다세대니 단독주택이니 다가구니 하는 것들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세자금 대출을 영위하시면서 이게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또 다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에서 9억 사이 여기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9억을 초과하면 대출은 안 되지만 그 이하에서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전세자금 대출. 네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
뭐 물론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강력하게 할 것 같았으면 한꺼번에 쫙 했으면 영향이 엄청 컸을 건데요. 어쨌든 숨구멍을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아파트 좋겠다. 외에 주택이나 네. 뭐 다세대 다 가고 네. 여기는 그 9억까지 대출이 된다. 네네. 전세자금 대출해야 된다. 네네. 요거를 해서 갭 투자를 해보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지금 실수요자가 네. 너무 어렵거든요. 실수자 갭 네. 투자를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좀 머리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지 네. 돈이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요 두 가지 오늘 왜? 이제 두 가지 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네, 네. 예,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이제 뭐 양도세나 뭐 네. 종부세나 이제 규제가 많이 심해져서 네. 이제 그거를 하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예, 이거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이번에 저는 이것도 한번 포함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8년 이상에서 10년까지 하게 되면 그 50% 해줍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넘으면 70%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그 8년 이상 임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뭐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뭐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나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요 양도세나 종부세 관련해서는 좀 염두를 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예. 지난번에 개인 임대 사업자가 한 43만 명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2019년 기준이요. 2019년 그러니까 43만 명 되니까 상당히 그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네. 잘 활용하시라. 네, 예.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뭐 알토란 같은 네. 하나의 팁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자금 여력에 있는 분들 네.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유명하신 분도 뭐 전세를 사느니 월세를 사느니 근데 상당히 고가인 전세와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주택자지만 예. 이제 뭐 성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의 여력이 있는 그 실수요자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뭐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물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최상의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조금 장기전으로 보시고 본인이 살고 싶은 규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돈 더 늘리려고 생각하니 뭐 요즘 이렇게 하는 것도 적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감할 확률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대책이 나왔을 때 얼마 못 갔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 뭐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내가 뭐 몇 달 내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장기를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뭐 의견이 많이 엇갈리지만 그 거래 허가구역 이제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된 뭐 그 잠실이라든지 뭐 삼성, 청담, 대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택거래 허가 지역으로 구역으로 묶여서 사람들이 참 들어가기 힘들겠다 하지만 좀 여력 있는 실수요자라면 다 정리하고 오히려 내가 거기 살겠다 하고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을 그러니까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여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돈 있는 사람한테 지금 더 좋은 정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역으로. 네, 역으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네. 또 당장에 벌써 허가구역
옆에 있는 뭐 도곡동이니 역삼동이니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지역들은 벌써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구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거래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이게 틀림없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막는 거거든요. 급등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려울 때가 기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을 하는 거는 각 국민 각 개인의 형태가 다르니까 뭐 전부 다 없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중간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든 좋은 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뚫고 나가는 방법을 해법을 주셨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들은 상식으로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자금이 시중에 흘러다니는 자금이 3천조 원이라고 그래요. 네, 네. 이 돈이 어디 갈 바를 못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택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은 좀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전국의 어떤 그 토지 정책까지 좀 같이 합해서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정책을 좀 그 다른 사람과 다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이 정권 잘하잖아요 그런 거 공생 항상 공정 정의를 부르짖는 그 정권인데 그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나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인하 박사님 모시고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우리가 정부의 어떤 대책이 결국은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을 막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수요자들 위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해법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